(2024년) 부동산 강제금융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부동산 경매 개론입니다. 부동산 경매 개론 중에서도 부동산 경매 절차와 부동산 경매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경매 절차 개요도를 갖다가 간단하게 만들었는데요. 같이 보시면서 부동산 경매라는 절차가 부동산 경매 절차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이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경매 신청이 민사집행법의 제반 규정에 부합해야 됩니다. 부합해서 이제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면은 그 다음 단계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등기소에다 의뢰합니다. 이걸 이제 등기 용어로 촉탁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집행관에게 현황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경매를 신청한 경매 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다음에 감정평가사에게는 감정평가 명령을 내립니다. 경매 대상 부동산에 감정을 해가지고서 그 감정평가서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조치에 의해서 등기가 되고 나면은 법원은 적당한 기일을 정해서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배당 요구 종기라는 거는 이 경매 절차에서 매각이 돼 가지고 그 매각 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들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채권액을 신고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채권 신고를 안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채권자들은 배당을 요구하는 게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다음에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조사서가 제출이 됩니다. 그다음에 감정평가서가 작성이 되고요. 그 이후에 배당 요구 종기가 결정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정된 배당 요구 종기 기일이 도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 날짜가 지나고 나면은 적정한 기일을 잡아서 최초 매각 기일이 공고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최초 매각 기일 공고는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나고 나서도 좀 시일이 좀 경과되는데 이 법원에 따라서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이 많은 경우에는 좀 늦게 잡히고 별로 없다면은 좀 빨리 잡히고 하는 그런 좀 추세입니다. 최초 매각기일 공고 이후에 법원에 가면은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황조사 보고서가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매 입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요 세 가지의 요 자료, 요게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경매 절차에서 뭔가 이제 경매 절차를 접근을 한다면 요 해당되는 그 관심 있는 그 부동산 경매 사건의 요 세 가지 자료는 미리 확보를 해가지고서 상세하게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매각 기일이 됐습니다. 매각 기일 날 낙찰이 되면, 물론 이때 경우에 따라서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각이 되면은 그로부터 7일 후에 매각 허가 결정 기일이 있습니다. 요 매각 허가 결정 기일이라는 거는 요 매각 기일날은 매각 절차를 주도하는 거는 주로 이제 경매계 계장들이 주도를 하는데, 요때 낙찰이 됐더라도 요때 낙찰된 서류를 가지고서 이때 판사는 안 나오거든요. 요때 경매 계장들이 이제 그 매각을 주도해 가지고서 최순위 이 최고가 매수인이 선정이 되면은 그 자료를 가지고서 판사가 다시 한번 내용을 리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매각 절차가 민사집행법의 재반 규정에 부합한지를 판사가 한번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 결정 기일에서 판단한 결과 민사집행법의 재반 규정에 부합하다 하는 판단이 들면은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리는 거고요. 그로부터 7일이 지나면 요 결정이 확정이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매각 허가 결정 기일날 판사가 재반 자료를 갖다가 살펴봤는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들면은 매각 불허가를 내립니다. 매각 불허가를 내리고, 이렇게 되면은 최저 매각가를 저감시키지 않고 다시 재매각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진행됐었던 최저 매각가를 그대로 다시 한번 매각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유찰이 되면은 최저가를 저감을 합니다. 최저 매각가를 저감을 시키는데 보통 20%나 30%를 저감을 시킵니다. 최저가를 저감시키고 약 1개월 후에 다시 매각 기일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매각이 되면은 요 플로우를 따라가는 거고요. 유찰이 되면은 요 플로우를 따라 다시 한번 돌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대금 납부 기한이 지정이 됩니다. 보통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이 되고 나서부터 1월 이내에 이 대금 납부 기한을 지정이 되는데, 이때는 요 매각 기일 날은 10%의 입찰 보증금만 납부를 한 거고요. 최저 매각가 10%죠. 그다음에 요때는 그 차액을 10%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는 기한입니다. 대금이 납부가 되면은 첫째,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시킵니다. 그다음에 기타 등기는 말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소 신청하는 기타 등기라는 거는 부동산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그런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금이 납부가 된 이후에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다음에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등기는 말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인도 명령이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배당 절차가 있습니다. 대략 대금 납부일로부터 약 한 달 정도 후에 배당 기일이 잡힙니다. 이 배당 기일이
어떻게 보면은 낙찰자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낙찰자하고 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낙찰자가 좀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낙찰받은 부동산에 최선순위 임차권이 존재한다든지 임차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임차권은 대금이 납부가 됐을 때 소멸되는 게 아니고요. 대금 납부 이후에 배당이 돼야지만 최선순위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령 그 배당 대금을 납부할 때 은행에서 경락자금 대출을 받으시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경락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그 부동산에 최선순위 임차권이 존재를 한다면 그다음에 물론 이 최선순위 임차권은 배당을 요구했었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한 최선순위 임차권이 존재한다면 이 최선순위 임차권이 소멸되는 시점은 대금 납부 시점이 아니고 요 배당이 완료돼서 배당표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배당 그러니까 이 최선순위 임차권이 전액 다 배당을 받는 그런 배당표가 확정이 돼야지만 요 임차권은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때 경락자금 대출을 받으시려고 한다면 그거 경락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대금 납부를 할 때 이때 이제 그 은행에 대출금이 나가죠. 대출금이 나가서 대금 납부하면 은행은 모든 등기가 다 소멸되기를 말소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돈은 나갔는데 대출금은 지출이 됐는데 최선순위 임차권 등기가 배당일 날 배당표가 확정돼야지만 소멸되는 그런 구조라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럽죠. 그러니까 만약에 최선순위 임차권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그 임차 물론 이제 전제로 그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은행에 그 경락자금 대출을 받으실 경우라면 미리 사전에 좀 금융기관을 접촉을 하셔가지고서 미리 상담을 갖다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락자금 대출이 진행이 좀 곤란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금 납부가 되면 이런 플로우로 흘러가는데 만약에 대금이 미납이 됐다. 미납이 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대금 미납이 되고 차순위 매수인이 존재한다면 법원은 차순위 매수자한테 매각 허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매각 허가 후에 차순위 매수인이 대금 납부를 하게 되면은 차순위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차순위자도 대금을 미납을 했다면은 이런 상황이라면은 아, 최저 매각가를 저감시키지 않고 재매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좀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대금 미납으로 인해서 재매각이 벌어지게 되면은 입찰 보증금이 배액이 됩니다. 곱하기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가 최저가의 10%가 아닌 최저가의 한 20% 정도로 아마 배액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배액을 시키면은 요거는 이제 특별 매각 조건으로 법원에서 미리 매각 전에 입찰자들한테 이제 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그 해당되는 내용을 좀 잘 살펴보시고서 아, 뭐 고생고생 해가지고서 최고가 매수인이 됐는데 만약에 그 최저 매각가의 20%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깜빡 까먹고 10%만 납부한다면 이거는 유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록 금액은 제일 높게 썼지만 낙찰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낭패를 겪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낭패를 겪지 않도록 입찰 보증금이 100이 된 경우에는 그거에 맞게 입찰 보증금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부동산 경매 절차를 갖다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게 처음 경매를 접하시는 분 내지는 경매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은 이 그림을 보면 상당히 좀 복잡하죠. 그래서 처음에 보시고서 야 이걸 갖다 내가 다 꼭 숙지를 해야지만 내가 경매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렇게 좀 겁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어, 경매에서 입찰을 하시는 분, 낙찰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사실 이 전체 절차를 다 아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 전체 절차는 저같이 이제 그 경매 사건을 관리하는 주로 이제 MPA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은 요 전체 내용을 다 이제 꿰고 있어야 되겠지만 경매를 입찰하시는 분은 아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를 해 놨는데 요게 지금 입찰하시는 분들이 좀 그 입찰하시는 분들한테 좀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좀 상당히 좀 마이너한 거여 가지고 제가 여기서는 뺐고요. 해당되는 절차에서 해당되는 그 챕터에서 제가 입찰자들이 필히 알아야 되는 내용은 따로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을 다 꼭 다 알아야지만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다, 해야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담감은 갖지 마시고요. 물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제가 여기서 아주 빨갛게 표시해 놓은 요 내용입니다. 현황조사 보고서라든지 감정평가서 이런 내용과 그다음에 중요한 게 또 이제 등기부등본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셔야지만 이 경매 절차에 접근을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많은 챕터를 할애해 가지고서 해당 내용을 갖다가 이제 그 강의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까 저랑 같이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접근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도 경매 법정에 가셔 가지고서 자신 있게 입찰 입찰서를 갖다 써서 제출하시는 그런 경지에 이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강의를 갖다가 끝까지 들어주신다면은 어, 여러분들 앞날에 여러분들 재테크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강의 자료를 제가 이제 그 직장에 있으면서 이제 저희 그 직원들을 저는 이제 금융기관에 근무를 했는데 이 자료가 그때 만든 자료입니다. 거기서 물론 이제 업데이트 좀 많이 시켰는데 요 자료 가지고서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막 입사한 그런 직원들도 제가 연수를 시켜가지고서 충분히 제가 이제 이 연수를 통해서 그 직원들도 충분히 제가 아주 그냥 유능한 그 그런 직원으로 제가 키워낸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스텝 바이 스텝 형식으로 제 강의를 쭉 따라오시면은 어, 여러분 앞날에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흥미있는 자료를 가지고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